페이스북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북한의 실상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페셜 마스터를 모셨는데요. 북한에는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노동당보다도 더 센 당이 있다.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파업이 있다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오늘 방송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시즌 2로 돌아옵니다. 이제 뭐 월요일 날 밤 뭐 하죠? 너무 허전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즌2 돌아오는 거 기다릴 때까지 우리 훈련 현장에서 장병들과 열심히 땀 흘릴 계획이고요. 아니면 이 정주행을 1화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봐보는 것도 시즌2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수적으로. 좋아요. 역주행도 좋습니다. 역주행도 좋습니다. 지금 북한의 변화와 실상에 대해서 이 페이스북에서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는데 아쉽지만 시즌2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욱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페이스북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인 만큼 북한의 실상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주제에 맞게 스페셜 마스터를 모셨는데요. 스페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스터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북한 경제 사회 실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악의 인권 침해국으로 불리는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공개됐죠? 네, 정부가 지난 2월 6일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으로 자유를 찾아 탈북한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10년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결과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나타나 있고,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현재 북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정말. 무려 6천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한 10년 동안 집대성한 그런 보고서인데 지금까지는 상급 비밀로 분류가 됐었어요. 비밀?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못 보는 자료예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먼저 간접 체험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북한 실상 핵심 정리.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의 경제 상황인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다. 아니다. 핵미사일 개발할 정도면 충분히 북한의 경제가 살만하다. 이렇게 두 의견으로 많이 갈리는데 페이스북 식구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물론 어느 정도 어렵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미사일, 비용이 비싼 미사일 쏘다 보니까 거기 비용 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경제난이 심각하지 않다. 이런 생각 들긴도 들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자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주민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악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한 북한은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무조건 그 체제 유지를 위한 미사일 핵 개발에는 열을 올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장관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어떤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네, 북한이 자원을 외국 배분해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게 되면 북한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북한이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6억 달러가 됩니다. 16억 달러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지만은 북한 주민 2,500만이 2번 내지 3번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액수이고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4년치 식량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원을 외국 배분을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경제난, 식량난은 만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4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잖아요. 네. 식량입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장관님. 네.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의식주라고 하는 말을 식이주라고 이렇게 바꾸었을 정도죠. 그러니까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배급제 사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간된 북한 경제사의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자신들이 배급을 전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비율이 72%에 이릅니다. 와. 그러니까 배급제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불리는 굉장히 최악의 경제난이 닥쳤었잖아요. 거의 뭐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급 체계가 다 무너진 상태였고 지방 사람들은 그때부터 배급이란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나마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좀 북한 체제에 있어서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안 주지는 않는데 주더라도 굉장히 좁게 줘요. 제가 평양에 있을 때도 한 달 식량이라면 그 한 달에서 한 20일 정도 에만 그 어치만 주는데 20일 그 식량 가운데서도 잡곡하고 쌀의 비율이 한 5대5 네, 심각할 때는 4대6까지 가거든요. 쌀을 40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가서 장마당에 가서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충당을 했었습니다. 남은 열흘을. 네. 장관님, 그래도 최근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네, 지난해에는 북한에 이제 자연재해가 적어서 식량 생산량이 조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북한 식량난은 여전히 만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경우에는 집단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을 해서 쌀이라든지 옥수수를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장원들에게 배분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개성을 방문한 한 방문객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농장에 있는 옥수수는 그 크기가 굉장히 낮다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의 집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옥수수는 굉장히 크게 잘 자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키우면은 자기가 먹게 되면 그건 생산성이 이제 올라가고 집단 농장에서 하게 되면 그 자기한테 이제 배분이 안 되니까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와 같은 이런 협동 농장 체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 생산성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식량난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나마 그 많은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쏟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배급이 무너지고 안 되면 북한 이 사람들이 식량을 어디서 구해요, 주로? 북한의 배급제가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결국은 장마당으로 가서 식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북한을 지배하는 조선 노동당보다도 더 센 당이 있다.
그 당이 이제 장마당이 당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네, 조선노동당이 지배를 하지만은 그 배급을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결국은 장마당에 의존하게 되고 그만큼 북한 내에 시장화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안 되는 거죠. 네, 이 노동당의 상위 개념이 되어버린 장마당. 이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장마당은 이제는 필수적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요. 식량 배급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시장을 이용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당국을 위해서 일해주고 우리로 따지면 월급이나 연봉을 좀 받아야 할 텐데 돈은 제대로 지급이 됐을지 궁금합니다. 민희 씨 어땠어요? 북한에 있을 때?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그런 돈을 이제 그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고 이제 쌀도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 배급 체계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한 달 일한 돈으로 받는 어떤 생활비가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이었어요. 예, 제가 받았던 게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였는데 그냥 그걸로는 쌀 500g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택도 없죠. 근데 일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만약에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자재를 빼돌리거나 뒤로, 네, 뭐 철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철도 바퀴에 부속품을 떼서 이제 팔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 철도는 무슨 죄죠? 그래서 이제 철도도 망하고 공장도 망하고 이제 북한의 모든 경제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악순환의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노동주의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실태인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이나 식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탈북자가 50%에 불과합니다. 반밖에 안 네,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일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종의 충성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충성페이가 지속되기는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충성패. 예. 이 돈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네. 그냥 고생하는 거네요. 네. 우리도 뭐 열정페이라고 해서 심지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북한은 전 국가적으로 충성페이나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와중에 최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외부로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태검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월에 중국 지린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에 파견된 약 2,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또 그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쟁 준비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해서 가로채우던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주도자 200여 명을 송환하며 사건을 일단락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북한에서 파업이 있다고? 네. 노동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고? 이러고. 이른바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북한은.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런 행동을 벌인 거 보고 저는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따르게 되면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 나라들의 기업들은 모두 그들을 북한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그 나라는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코로나가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북한의 젊은 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외 IT 기지에 이렇게 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IT 기지에서 이제 컴퓨터 하나를 넣고 해커로서 이제 활동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이버머니를 탈취를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는 거죠. 그 실상도 굉장히 열악한 것이 IT 기지에 이제 그들을 일종의 가두고 24시간 이제 노예 노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일어날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멀타에서 일을 할 때 그 중국 사람들이랑 베트남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면 돈을 많이 주는데 너는 왜 여기를 왔냐? 이 먼 곳을 왔냐?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은 지금 북한 사람이라서 받는 게 기껏해야 140유로? 한국 돈으로 20만 원도 안 되는데 한 달에. 한국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이게 10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네 하고 이제 그런 말이 되게 탈북에 큰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북한에서 보면은 그 해외 노동자들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에 뭐 중국에 만약 봉제 공장으로 나갔다 그러면 밤샘을 거의 밥 먹듯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밤새? 네, 밤새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유. 출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잠을 안 재우고 일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막 결핵이 걸려가지고 오는 경우도 꽤 많고 건설로 나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16시간을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정도로 이제 북한 그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말 수용소 생활보다 더 어렵다. 노동 강도가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뜯기고. 아유. 이 북한의 이 불법적인 해외 노동자 파견은 중단돼야 하지만 북한의 뻔뻔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가 이 북한이 최근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해외로 파견했다고 밝힌 건데요. 북한 당국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는 행위를 멈추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게 되면 사람이 로봇이 아닌 이상 몸에 탈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의 건강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무상 의료를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선전대로 이 무상 의료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번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북한은 의사 담당 구역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도를 들어봤다거나 그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70%가 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경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38%를 넘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약도 장마당에 가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군요. 그렇죠. 건강이 제일인데 맞습니다. 병원 약도 없고.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진료를 보는 것도 공짜로 안 돼요. 네, 무상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담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의사 가운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 담배를 쓱 넣어주면은 이제 진료를 봐주고 그다음에 그 아니 홍삼도 아니고 담배를 의사한테. 나 담배 안 핀다 홍삼 달라 그럼 홍삼 네, 그래서 줘요? 북한 의사들의 그 서랍을 보면 담배가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걸 이제 또 뒤로 팔아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건데 처방전이나 이러이러한 약을 먹으라 하는 것도 이제 담배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처방전을 떼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약 파는 집에 가거나 시장에 가서 약을 사거든요. 이제 돈 주고 약을 사서 돈 주고 제가 또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나마 평양 같은 경우에 좀 종합병원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인데 지방에 갔는데 진짜 마취약도 없어서 수술할 때 마취약 없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때 치료를 못해서 이제 죽는 사람들도 꽤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속이 없는 병원이네요. 네. 보여주기.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인지 김정은은 평양 종합병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한 뒤에 현장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일부러 어떤 매체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님? 북한의 경우에는 이 큰 병원들이 모두 평양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그 위원장이 최근에 지방에는 생필품조차 공급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해. 그만큼 지방의 경우에는 의료 보건 이런 시설이 굉장히 평양에 비교해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평양의 경우에도 이 병원을 짓지만은 그 내부에 있는 의료 기자재는 전부 다 외국에서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를 또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 체제 들어서 평양과 또 그 밖에 지방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의료 환경까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참 또 한 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식주 문제도 심각하지만 또 사람 견디기 심각한 게 격차 너무 심하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거 견디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북한을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열악한 생활을 벗어나고 싶겠죠. 그런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촘촘한 감시체계 때문이라고 해요. 북한의 감시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나요? 우선 북한 감시 체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개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민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개 내지 40개 세대들도 한 인민반장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민반장이 불시에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그 세대죠.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외국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민반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북한 주민들을 그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작년 12월에 인민반 조직 운영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민반 관리를 더욱더 체계화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북한 주민을 감시하는 체계가 또 남아 있다는 건데 바로 세 번째 감시 체계입니다. 바로 생활총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 생활총화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속한 단체, 학교라든지 그죠? 이런 소속 기관에서 매주 또 매월 또 분기별로 그죠? 또 연별로 자아 비판을 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이 제도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독재 체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각까지 완전히 통제를 하고 사생활까지도 완전히 이 정권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토탈 컨트롤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전체주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이 북한 사회를 보면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런 감시 체계가 김정은 이후에 더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장관님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의해서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하는 응답률이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거주지에서 감시를 받았다거나 또 가택 수색을 당한 경험도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이 행방불명자, 탈북자, 또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또 밀수하는 사람들, 해외 파견자에 대한 감시와 토청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인권 상황의 심각성이 외부 세계에도 많이 알려졌죠. 국제사회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북한 인권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으로 사라진 사람들, 납북자 문제입니다. 정말 북한으로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납북자 얘기 좀 생소해서 좀 몰라요. 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이죠. 납북자 숫자가 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전후에도 북한 정권이 우리 주민들 500명 이상을 납치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국군 포로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우리 선교사 3분, 그리고 탈북자 3분 이렇게 해서 6분을 지금 억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사 확인 그리고 그들의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전 협정이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억지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끌려가요? 이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납북자 문제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칼기 납치 사건입니다.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서울로 가던 항공기가 승객 사이에 숨어든 간첩에 의해서 북으로 납치가 됩니다. 당시에 한국인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북한은 50명 중 39명을 송환했지만 1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북한에 살아는 있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납북자 문제가 비단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관님 어느 나라가 또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인들도 북한에 의해서 납북된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메구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메구미의 생존을 전제로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북자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함께 협력하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예.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납북자 문제를 국내외에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물망초가 담겨 있는 배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를 상징하는 제가 이제 배지를 달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 이 세 개의 물망초를 우리가 상징한 이 배지를 만들어서 지난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배지를 착용하셨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전 국무위원들이 이 배지를 착용을 해서 우리 국가의 납북자 이 피해자분들을 반드시 송환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납북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통일부가 얽힌이라고 하는 의류 제작 회사와 함께 물망초가 새겨진 옷을 제작을 해서 패션 쇼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옷까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납북자, 억류자 군포를 기억함으로 해서 북한 정권에게 반드시 그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억류자 가족을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진영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최진영이라고 하는 분은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최충길 선교사가 북한에 지금 억류된 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생사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최진영 씨를 저희들이 통일부에서 그분에게 안내도 해드리고 또 최근에는 제네바로 최진영 씨가 가서 직접 지금 억류되어 있는 최충길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서 살몬 북한 인권 유엔 보고관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거기에서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결의를 보여주고 또 국제사회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고통을 잊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 억류자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인권 탄압국의 불명예를 외교로 지우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에는 북한이 형제국이라고 하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런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이 최근에는 독일 외교관 선발 때 그리고 스웨덴 대사 이런 분들을 북한 방문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지원기구에 있는 유엔 상주 조정관도 북한 방문을 곧 허용하겠다는 그 동향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외교적인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북한은 자력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움직임이 북한 내부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이렇게 외교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지는 북한의 외교 셈법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명백하게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고 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 또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보편적인 가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우리가 연대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 북한을 압박을 하고 북한이 우리가 기대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건 개선을 위해서 북한의 실상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결국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런 목표의 기반을 더욱 명확하게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3.1절 기념식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의 정신인 자유를 지켜 통일로 완성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정부는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에 통일부에서도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통일 비전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 장관님 저희를 위해서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살짝 스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중심의 자유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지를 한 것이죠.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한영 당원인과 합의해서 영국도 자유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하는 그 입장을 확인을 했고 그 뒤에 열린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도 자유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해서 재차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런 통일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의 중요성, 통일의 원칙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에 있는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한 통일의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통일 담론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이 새로운 통일 방안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이제 3월 1일 날 대통령께서 새로운 통일 담론과 관련해서 원칙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적절한 시점은 저희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발표를 해주셔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제가 이 시즌 2에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장관님. 떡하가 된 거예요.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조차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현재 북한의 실상입니다. 이런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기 위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장관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북한 경제 이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국군 장병들께서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군 장병들께서 지금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국군 장병들과 또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